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유혜영 경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범죄를 배워볼까요, 우리? 네, 우리 주혜경 아나운서님께서는 개인정보 관리를 잘 하고 계실까요? 개인정보 관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연락 오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이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오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이트에 내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됐다 뭐 이런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내 정보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볼 것 같거든요. 실제로 유출 실태가 어때요? 네, 우선은 일단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이나 제공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혹은 그 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용하거나 남용하기도 하고 불법 유통 등을 통해 모두 포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인정보 침해는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로 인해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범죄, 3차 범죄가 추가로 발생해서 피해 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진행했더니 국민의 약 44.1%가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네요. 1년 그렇죠. 동안. 만약에 네. 어린이들을 좀 제외하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개인정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유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가 하는 어떤 경품 행사라든가 혹은 때로는 좀 안타깝지만 병원이나 정부 부처의 개인정보 유출이 된 적도 있고요. 또 실제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네. 21년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환자 81만 명과 직원 17,000여 명, 총 8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고요. 네, 이 당시에 난리였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네, 22년도에는 전자책 서비스 밀리서지에서 만여 건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고요. 또 과거의 숙박 레저 사이트 여기어때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예약 정보 324만 건, 7만 8천여 명 상당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올해만 해도 국토교통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라든가 LG U+ 정보 유출 사례, 또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반란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 162만 건을 탈취당하는 등 아쉽게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너무 처음에는 뜨아했거든요. 개인정보, 내 정보를 누가 그렇게 유출을 해? 아니 내가 유출하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화도 나고 막 이랬는데 맞습니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그것도 막 뭐 그냥 한두 건도 아니고 막 몇십만, 몇백만 이런 건들이 유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 유출 또 그냥 이러고 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막 언론 보도 될 때 맞아요. 너무 네. 위험하다. 너무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이런 거. 하게 되고 그런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 맞아. 여러분의 정보의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쓸데없는 전화가 오면은 제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라고 권리를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정보라고 하면 저는 뭐 이름, 생년월일,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아니면 주소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범위가 꽤 넓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개인정보라 함은 해당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접촉하거나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통해서 특정 개인의 존재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분류되는데요. 네네. 뭐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네네. 그렇게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일단 쉬운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네, 맞출 수 네, 있을까 우리 모르겠지만. 스튜디오와 청취자분들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다
OX 요건 어떨까요? 쉬워요. O. 네. 역시 쉬운 문제인 만큼 다 맞춰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개인정보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진, 동영상, 지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해서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호, 성향, 신념, 사상 같은 정신적 정보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던 혹은 신체 정보, 건강 정보,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정보도 신체적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뭐 신용 정보라든가 부동산은 뭐 얼만큼 갖고 있고 주식 등 이런 재산적 정보도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개인정보죠. 그렇죠.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런 무서워. 무슨 과를 나왔는지 교육이나 근로 자격 정보 같은 사회적 정보도 있고 IP 주소나 GPS 등 통신 위치 정보 등 그 범위가 정말 넓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 문제를 내셨지만 그 안에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체 정보, 재산 정보, 그리고 사회적 정보라든가 위치 정보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가 있다라는 거 말씀 주셨고요. 또 질문 있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퀴즈.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 고인의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될까요? 고인의 정보도 개인 정보다. OX. 저는 O. 대부분이 O. 마이크가 저밖에 정보. 없으니까 저한테만 물어봐 주세요. 저희 네, PD한테는 알겠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고인의 정보는 개인 정보는 아닙니다. 개인 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렇다면 법인과 단체는 개인 정보일까요? 아니다. 방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역시 우리 쭈디님은 눈치가 빠르세요. 내가 맞습니다. 말을 열심히 들었지 또. 네, X.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으로서 법인의 상호라든가 영업 소재지, 자산이나 영업 실정 등의 정보는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대표자나 직원의 이름,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니까요. 네, 이번에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셨는지. 그렇다면 네. 휴대전화 번호 전체가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뒷번호 4자리도 개인정보일까요? OX.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로 소개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으면은 개인정보가 되지 않지만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하고 내가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일정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인지 전화번호 그냥 뒷자리 4자리만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 혹은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집 전화번호라든가 가족 전화번호 등과 쉽게 결합해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이거 무섭네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 아니 그러면 개인정보의 종류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부분도 개인정보라고 보는 것 같고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요.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까요? 일단 개인정보 유출 과정은 개인정보 관리자, 처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또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헐값에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 밖에 허술한 관리로 인해 노출되거나 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무분별하게 오용하거나 남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끔가다 이상한 전화 있잖아요. 네. 저한테 분명히 개인정보 동의를 하셔서 전화를 했대요. 네. 근데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 어. 삭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의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는. 그런데 업체가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삭제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과태료를 먹을 수가 있는데 잘 안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다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존에 저도 그런 문자 받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친구들 동창 모임으로 어디 마사지 샵을 한번 가서 마사지를 좀 고급 마사지를 받았는데 뭐 생일이라고 쿠폰을 주겠다고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그거 전화해서 제가 요청했어요. 제 전화번호 좀 삭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이후로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주체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창으로도 질문이 왔는데 208 하나님께서 저는 2주 전에 새벽에 3번이나 녹색창이 로그인이 되길래 인증 단계를 2단계로 바꾸고 비번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폰번호로도 문자가 오던데 아예 제 이름이 들어간 문자가 와서 스팸 신고를 했어요. 근데 문득 드는 궁금증이 스팸 신고가 된 폰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팸 신고가 되면 일단은 전화기에서는 차단을 하죠. 그 번호에서 오면 그렇죠. 차단을 하고 이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든가 지금 청취자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를 입으셨으면 보호나라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금 이렇게 저희에게 설명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그쪽 보호나라에서 그 번호가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주지 않는지 검색해 보고 그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그냥 내가 스팸 번호로 등록하고 차단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호나라 사이트에 그렇게 입력을 몇 줄 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그 번호로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도 막아줄 수 네.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앞서 우리가 일부 마무리하기 전에 둘이 너무 공감했던 내용이 예전에는 큰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그냥 또 그랬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간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 쇼핑 앱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가 가입한 개인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쇼핑 목록 리스트 구매 목록에게 유출이 됐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어떤 범죄자가 혹은 어떤 나쁜 악용할 마음으로 여러분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했고 며칠 날 구매한 뭐가 결제가 오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죠? 믿죠. 그렇죠. 해당 쇼핑몰에서 연락이 왔나 보다라고 믿게 되고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에 대해서 바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할 수 있지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내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 이거 진짜로 피싱이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가족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유출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 자녀 이름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고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알고 있고 그것을 또 악용해서 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이름을 대고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꺼놓지 말고 부모님 전화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 전화 오면 이따 받으면 돼 하고서 바로 이렇게 거절 눌러버리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쇼핑몰에서 옷을 사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쇼핑몰 가입을 하면 사진첩에 접근하는 것 동의해야 되고요. 그렇죠. 내 위치 정보 접근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왜 동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쇼핑몰에서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진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디 가입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심지어 막 회사, 뭐 가족 사항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삭제되고 간편화돼서 뭐 이메일 주소 정도로 가입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플 같은 것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좀 삭제를 하고 내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네, 이거는 경각심보다는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기어때 이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정보가 유출되고 그 숙박업소 예약 정보와 개인 정보를 조합해서 일정 나이대의 남성한테 전화를 다 건 거죠. 어느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때 네가 거기에 갔다 온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가족하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 있다. 영화 네, 제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입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협박을 그렇죠. 한 거네요. 네가 뭐 그 앱을 통해서 할인 쿠폰을 받는다거나 이런 그 숙박 예약 언제 여기 갔다 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사례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유출된 정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가올 수 있는 범죄들의 유형도 굉장히 다르구나.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사람이 검거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권한 없이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훼손하고 멸실하고 변경 위조한 경우까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검거된 사례가 있잖아요. 검거된 사례도 있고요. 그 이제 판례에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혜영 경위와 함께 오늘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이버시대 생존법 함께하고 계시고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보통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름, 동호수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게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사례도 있고요. 네. 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엑셀 파일을 좀 저렴하게 팔아 넘긴 사례도 있었고 또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능 감독관이 수능 수험생 정보를 알아내서 연락한 사례도 있고요.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입주자 대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우리가 평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단체 톡방에 무심코 실수로 다른 사람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올리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고요. 네네. 또 간혹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상가 번영의 관리자분들이 마을 사람들이나 상가 입주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진 촬영해서 공유했다가 신고된 사례도 있으니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 이게 담겨있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담겨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면 이거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가 안 됐는가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네,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름을 참 재밌게 지었어요. 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입력하셔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써왔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들을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디랑 이 비밀번호 썼었지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뭐 10개, 20개씩 쭉 써요. 그러면은 검색을 딱 하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근데 조금 답답한 거는 유출이 됐어도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이런 거는 알 그쵸.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요즘 너무 많은 곳에서 막 땅 사라고도 연락 오고 뭐 상가 비었다고 연락 오고 막 이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한 걸까 요즘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돼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때 이후로 또 유난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기 바쁘시면 저희 3, 4부에 함께 하시는 돈을 키우는 가정경제 전문가분들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경위님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당했어요. 그리고 범죄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간단하게는 개인정보침해센터 118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 정보가 유출당한 경우에는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본인 확인 내역을 조회해보고 그러니까 본인을 확인했던 내역이 쫙 뜹니다. 나를 확인했던 게 내가 했던 건지 혹은 다른 사람이 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내가 본인 확인 후에 가입한 웹사이트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라든가 삭제,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신청 현황이라든가 탈퇴, 열람, 정정, 삭제, 그리고 처리 정지 신청 현황이나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권리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들어가서 해봤어요.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홈페이지로 여러분도 접속을 하시면 쭉 본인이 뭐 금융 그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공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증을 하면 나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입을 한 건지 내가 가입을 안 했는데 이상한 사이트가 딱 내 가입으로 뜬다. 그러면 거기는 탈퇴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가입이 어떻게 됐는지도 그곳에서 이제 한번 쫓아가 보는 거죠. 그 경로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 너무 많은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개인정보침해센터 118 이쪽을 통해서도 피해 사례는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백신 설치를 해주셔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메일은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 클릭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에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우리 쭈디님은 비밀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물어보려고 그랬죠. 묻진 않죠, 예. 혹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비밀번호는 문제드립니다. 이건 해킹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 2, 3, 4, 5, 6, 7, 8이요? 네. 일단 1, 2, 3, 4까지만 한번 해봐야 되고 1, 2, 3, 4, 5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초 걸리지 않을까요? 네. 해킹한테는 이거는 0.01초도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러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문이라든가 뭐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라든가 특수문자를 조합으로 적어도 8자리에서 10자리 이상 뭐 그 이상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18자리의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자동 로그인 기능은 매우 편리하지만 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2단계 인증을 통해 내 정보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NS도 개인정보는 최소 공개나 친구 공개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혹시 마무리 말씀으로 강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내 개인정보는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내 개인정보가 10번 혹은 뭐 50번 이상 털렸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전화나 문자, 메일은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내 개인정보 내가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개인정보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유혜영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